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돌연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취소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출마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오후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뭐든지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오늘 중서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뉴스의 라이브,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기미만 없어도 정말 달라 보이죠? 기미, 그냥 두지 말고 지금 바로 치료하세요. 없어지면 정말 달라 보일 거예요. 기미 치료엔 도미나 크림. 태극제약. 변비 때문에 하늘이 그리색이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질라 꼭꼭 감아라. DS로 감아라. 트러스트 트러스트 TS. 다이어트 하는데 무조건 굶기만 한다고요? 배고플 텐데. 이젠 굶지 말고 칼로커트 하세요. 굶지 않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땐 칼로커트. 시작하세요. 칼로커트. 두드림. 오늘 오전에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공작 논란에 휘말린 김 의원이 불출마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찬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이 갑자기 출마 선언 발표를 취소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당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합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쯤 이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는 아침부터 기자회견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취소 공지 이후 다시 물품들을 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전격적으로 취소가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엔 오전 9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다가 곧바로 취소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김 의원 측근들은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결심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른바 드루킹의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중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포기 여부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야당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죠.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는 오늘 오전 경남선관위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의원 출마 선언 취소와는 별개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셈인데요. 일단 한국당은 드루킹 논란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댓글 게이트 사건은 정부 여당이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받는 피의자라며 김경수 의원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는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논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이번 사건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곳이죠.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해온 파주의 출판사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김남준 기자. 네, 저는 지금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해온 파주의 한 출판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출판사 혹시 문을 닫은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층짜리 이 건물에서 드루킹 김 씨가 사용한 것은 1층 사무실과 2층 사무실 전체, 그리고 3층 사무실 일부를 사용했는데요. 주로 사용한 2층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예 잠금 장치를 이용해 이중으로 막아놨는데요. 문 안을 보시면은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빨래 건조대가 눈에 띄고요. 가스 버너도 눈에 들어옵니다. 조명도 꺼져 있고 인적도 드물어서 적막한 상태인데요.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 씨 외에도 이 사무실에 드나들던 직원은 1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출판사라고 이제 써야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출판사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느릅나무 출판사가 이곳에 입주한 것은 지난 2015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간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도 이곳이 사실상 김 씨가 운영해온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의 사무실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월 17일 평창올림픽 단일팀 기사에 댓글 추천수 조작이 이뤄진 장소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21일 경찰이 드루킹 김 씨 등 3명을 체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이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체 관계자들은 김 씨 등이 평소에도 인사를 잘 안 할 정도로 폐쇄적이었다거나 주말에 10여 명씩 몰려다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드루킹 파문이 불거지면서 그 출판사 사무실로 항의 방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판사 1층 사무실 주변에는 댓글 조작을 비난하거나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팻말과 현수막들이 원래 부착돼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한 시민단체, 한 건물 관계자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떼어진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들 회원들이 걸어놓은 이 현수막 때문에 출판사 직원과 이 건물에 있는 직원과 시민단체 직원들 간의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도 계속 그런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출판단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어제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된 필명 서유기 박모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씨는 이미 2년 전에도 여론 조작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서유기로 알려진 박모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 글의 조회수는 2만 건에 육박하고 추천도 256번을 받으면서 인기 게시글로 선정됩니다. 댓글은 5개에 불과한데 추천 건수는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겁니다. 그러자 커뮤니티는 박 씨의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박 씨가 올린 다른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여러 개의 아이디로 매번 추천수를 조작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댓글 수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크로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회수나 추천수를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박 씨는 이번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모 씨의 지시를 받고 매크로를 구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씨는 드루킹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비누업체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추적과 함께 검찰에 넘겼던 휴대전화 130세대를 돌려받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드루킹이 운영한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회원은 모두 2,500명에 이릅니다. 네, 최근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이 언론사와 인터뷰한 회원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달 드루킹의 정기 강연에 참석했던 경공모 회원 A씨.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경공모는 일반 회원끼리 접촉이 어려운 구조라며 모임의 분란을 막기 위해 회원들을 서로 다른 계급으로 분리해서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핵심 회원들이 언론과 접촉한 회원을 색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0명 정도인 최상위 등급 회원들이 증거인멸에 나서며 일반 회원들의 입단 속에 나섰다는 겁니다. 또 핵심 회원들이 언론과 인터뷰한 일반 회원의 변조된 음성을 복원할까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음성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공모가 처음에 어떻게 설립되는지를 보여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킹의 옛 지인인 B 씨는 10년 전에는 드루킹이 경제 관련 인터넷 카페 활동을 활발히 했다며 당시 카페 회원 20여 명이 경공모의 초창기 멤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드루킹은 유가와 환율, 주식시장 예측과 관련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지난해 대선 때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지지단체인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른바 경인선을 주도했는데요. 네, 이 경인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때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 관련 기사에 선풀, 즉 착한 댓글을 다는 운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9월 팬클럽 창립 행사에서 이른바 선풀 운동을 제안합니다.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현실을 착한 댓글로 정화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제 SNS 공간에서 정말로 대대적인 어떤 선풀 운동 같은 게 좀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한 달 뒤 드루킹 김모 씨가 주도한 문재인 후보 지지단체인 경인선이 출범합니다. 그리고 국민선풀단을 꾸리는데 국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틀 뒤였습니다. 경인선 블로그에 올라오는 문재인 지지글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퍼나르고 악의적인 댓글에는 비공감 클릭수를 늘리도록 독려했습니다. 경인선 블로그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3월 경인선 창립 배경을 밝힌 글이 게시됐습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제안한 선풀운동이 경인선을 태동하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선풀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겁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관련 소식 손정혜 변호사, 고성호 사회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김경수 의원이 돌연 경남지사 출마 선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원래 이 일정도 예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한 번 미룬 거잖아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취소해서 다들 놀랐거든요. 이게 출마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변수가 생긴 건가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기자들한테 공지된 내용은 취소입니다. 네. 일단 취소고요. 이 취소,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포기한 여부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고요. 취소가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틀 전에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드루킹 연루 의혹이 나면서 오늘로 연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2시간 전, 정확히 따지면 한 1시간 40분 전에 긴급 이 기자회견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아직은 이제 출마 포기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이 드루킹 연관된 거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었잖아요. 그리고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과 청와대가 피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출마 선언을 강행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이게 아침에 뒤집어진 이유가 뭘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지도부도 좀 당혹스러운 모습인데요. 일단은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부담감이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 말고도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일각에서는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요. 소문인데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는 등 갖가지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 김경수 의원에 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설이 돌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검찰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여권의 부담감 아니면 개인적인 이 의혹과 관련된 어떤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와 김경수 의원이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 일찍 상의를 했을까요? 아니면 단독 결정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상의를 했을 겁니다. 저도 예. 정치부에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이런 중요한 일은 단순한 경남도지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여권에서 봤을 때는 전체 지방선거판이 흔들린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당 지도부와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이제 김경수 의원 포함해서요. 일종의 시그널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처음에는 원래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안 나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도부에서 제발 좀 나가서 이겨달라고 해서 전략공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갑자기 또 안 나온다? 이건 이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설명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일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충격이 되는 건 지금까지 경남지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김경수, 김태호, 김영선, 안홍준 이렇게 후보들 가운데 김경수 의원이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이 앞서 왔거든요. 김경수 의원의 경우 43%, 김태호 전 의원의 경우 34%. 그래서 더욱더 갑자기 이렇게 취소할 만한 뭔가 사유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제 뭐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고강도의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불출마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 관계자들은 불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 끝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드루킹 문제가 정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불출마 여부를 이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드루킹이 이제 여러 블로그를 운영해 왔고 또 팟캐스트에서 여러 대목의 말을 많이 해왔는데 특히 이제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목록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당원이 되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문재인 지지자들을 위한 여권 내 정치 지도를 뭐 해설해야 된다. 이 등등의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아마 이 박근혜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2016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무너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작년 7월경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저희가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으니 조기 대선을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도 9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걸 자신이 예측했고 그래서 9월부터 2016년 9월이겠네요. 이 9월부터 준비해왔다. 이 말은 사실상 조기 대선 또 대선까지 해왔다 이런 말 아닌가요?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준비한다는 내용은 이제 드루킹이 이제 댓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인터넷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팟캐스트 내용을 보면 이제 댓글 추천이나 댓글 준비를 했다는 표현이 댓글 준비를 했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댓글의 중요성. 아마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는 내용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 댓글을 더 눌러라 이런 말은 표현돼 있지 않습니다만 준비를 했다는 내용으로 밀어봤을 때 아마 추천수 댓글 조작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인다는 뜻이죠. 댓글 조작까지는 모르겠고요. 댓글 등을 달고 이제 선풀 운동이나 갖가지 등등 방법을 동원해서 인터넷 여론을 어쨌든 조장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아마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 같은데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드루킹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정치적인 주자들이 성장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걸 방치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본인이, 그것도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그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주자 중에 하나를 안희정 지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기 주자로 안희정 지사를 보고 있다. 마치 자신이 대선 주자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식견이나 의견은 모든 국민들이라면 피력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 뭔가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어떤 과시라는 부분들이 이 글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김경수 의원이 소개해서 뭐 강연도 하고 강연을 하면서 한두 차례 만난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본인 일반 지지자 입장에서 안희정 지사를 차기의 유력 정치인으로 지지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사람이나 이걸 이용해서 지지 세력을 높여준다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본인은 어찌 본인이 정치판을 읽어내고 정치판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호소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안희정 전 지사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2등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만
막판에 보여줬던 어떤 안전지사의 득표력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랐고 차기 대선 주자로 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마지막 경선 현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반대로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이 길에 많은 당원 동료들과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월 지역 홀대를 완전히 뿌리 뽑으시려 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렇게 안전지사를 어쨌든 홍보했었는데 드루킹 씨가 그 외에 아무래도 안전지사가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드루킹 씨는 또 음모론을 또 제기합니다. 뭔가 자신이 정치에 관해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청와대와 친문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모론을 또다시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좀 과시하는 걸까요? 일단은 자기 회원들이랑 나눈 어떤 그 대화 내용인데요. 대화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근거가 없는 음모론을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안희정 지사 건도 뭐 정봉주 전 의원 건도 어떤 청와대 발의 어떤 음모론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땐 근거 없는 자신만의 어떤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마치 본인이 예측하거나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회원들을 오히려 현혹하거나 어떤 선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여권의 일부에서는 나오는 얘기 망상적인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드루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합리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회원들 사이에서 나누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궁금한 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합리성이 떨어질 만한 그러니까 사석에서 할 만한 내용들을 그냥 저렇게 팟캐스트나 또는 인터넷 글을 올림으로써 자기의 그 세를 과시했는데 과연 이런 사람에게 김경수 의원이 속아 넘어갔느냐 아니면 뭔가 일종의 관계가 있었느냐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건 드러난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드러난 것이 없죠. 이제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드루킹이 단독 범행을 했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개입을 했느냐 개입을 했다면 그 자금은 어디서 났느냐 기타 등등의 각종 의혹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김경수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는 수많은 팬클럽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고 선의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의. 네.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따 오후에 김경수 의원이 해명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드루킹 씨 이제 살펴보면 안전지사 뭐 악플에 관해서도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회원들에게 해왔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안 지사한테 욕이 많이 올라오네. 안 지사 나쁜 측면이 많이 올라오네. 이걸 그냥 안 지사가 좀 하는구나. 안 지사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저런 글을 올리는 한테 어떤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를 하고서 뭐라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이 사실 저는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그냥 안전지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의 입장은 얼마나 이런 댓글 작업을 많이 해왔으면 안전지사의 악플을 보면 저기가 작업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드루킹의 머릿속에는 이 댓글 인터넷상 포털 서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댓글이 순수한 국민적인 여론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본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희정 지사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이 쓴 부정적인 댓글도 마치 정치권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댓글로 본인이 해석했다는데 근데 그 근거는 또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냥 그런 의심이 정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시각으로 본인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의 여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오만과 자기 편견 속에서 이런 댓글을 곱게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좀 공교롭긴 합니다만 안전지사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제 재판에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받게 되고요. 김지은 전 비서죠. 이게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에 이런 글들이 왔답니다. 허위 사실들이 이 가계정을 통해서 이용이 돼서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김지은 전 비서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지은 씨에게 불리한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뭐 형사 사건으로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했는지 매크로를 이용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데 제가 육안으로 보다도 김지은 씨에 대한 정말 2차 피해, 사생활, 그리고 조직적인 어떤 그 댓글들이 굉장히 양산이 많이 돼서 이 정선엽이나 김지은 측 변호사들이 2차 피해에 대한 엄청난 호소를 했었거든요. 네, 단순히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를 응원하는 쪽에서 달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드루킹 씨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좀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조직적으로 매크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김지은이라는 어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조직적인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범죄 행위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집단에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댓글을 양산시켰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드루킹 씨가 자신의 이제 지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회원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그 한 언론에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뭐냐면 그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것 같다. 자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그 저들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날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 저들이 누구 것이냐 이게 나오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게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옥중 편지들을 보냈고, 이게 그러니까 구속이 되자마자 보냈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보면 여기 보면 파주 사무실 산채를 많이 도와달라. 그러면서 변호사 계좌번호까지, 그러니까 돈적인 금전적인 요구까지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나중에 이제 법적 공방이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어쨌거나 돈이 그 변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서 자세하게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정상이 처음 만나 악수하는 장면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네,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호, 보도와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 정상의 악수 순간 등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들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회담 당일 두 정상의 동선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문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이후 남북미 3자나 남북미 중 4자 회담으로 확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정오에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미 회담을 세계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며 이것은 북한과 세계에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북미 회담 성과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회담이 성공할 것 같지 않다면 회담장에 가지 않겠다. 또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폼페이오의 방북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면서요. 네, 기자회견이 있던 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폼페이오의 방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났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이 논의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폼페이오의 방북 시점에 대해서 지난주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미국 언론들이 지난달 31일 부활절 기간이라고 보도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미국은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한 협상을 정상회담과 결부시키기를 좀 피해 왔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된 미국인들을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미일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요청한 납북 일본인 송환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 첫 악수부터 생중계하기로 남북이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65년간 기다려온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생중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우리는 생중계하는데 북한에서도 생중계할지가 참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서는 좀 생중계 쉽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이제 모든 정치 지도자는 자기 정치적 행위를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다 어떻게 이 포맷을 잡느냐, 그걸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사실 뭐 남북 문제가 우리 둘 나라의 문제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죠, 이 종전 문제 논의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e end to the war. People don't realize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네. 종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종전, 그러니까 전쟁을 아예 끝낸다, 종결한다 이 뜻인 거죠? 그렇죠. 종전하면은 이제 끝낼 종자죠. 예. 그 엔딩 워가 이제 종전이고. 예. 현재는 우리는 휴전 상태. 그렇죠. 우리는 현재 정전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스탑핑 워가 되죠. 예. 그러니까 스탑과 엔드의 차이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종전 선언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전쟁이 끝나면 진행되는 것은 평화 협정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종전 선언은 전쟁에 참전한 어떤 당사자가 전쟁을 끝낸다고 선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남북이 그런 선언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평화협정으로 되려면은 모든 전쟁 참전국이 어떤 문서에 의해서 합의되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게 평화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그 여러 가지 평화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흔히 이제 평화협정이라고 얘기할 때 평화는 종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전이라고 할 때는 종전협정이라 잘 부르지 않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사국들이 복잡한 미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선언으로 그냥 끝내는 거고 협정이 되려면은 모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좀 그거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4월 27일 날 남북 정상이 만나서 종전에 대해서 선언한다고 해도 이제 평화협정까지 가려면 이제 갈 길이 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둘만의 문제로 끝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6.25 전쟁만 해도 일단 6.25 전쟁은 여러 국가들이 참전했죠. 뭐 아주 거의 1차 세계대전 참전국보다 더 많은 정도의 많은 국가가 참전한 건데 정전협정은 이 3개 당사자가 서명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 중국 인민지원군, 그리고 유엔군.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지만 그래서 없어서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엔군 같은 경우에 국군도 대한민국 국군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전협정의 당사자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이 남측이 정전협정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당사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라는 얘기에서 또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군도 분명한 정전협정 당사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종전 논의가 사실 오랜만에 들어서 그렇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났을 때 2차 정상회담 했을 때도 이 얘기가 논의가 됐었다면서요. 예. 실제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걸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14선언에서는 표현을 좀 다르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만 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하기 위해 협력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했다 이렇게 단정을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종전선을 만약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참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DMZ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라고 하는데 이 말이 비무장지대 사실상은 무장지대란 말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레토릭 차원으로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지역보다 훨씬 더 무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비무장지대는 기본적으로는 그 정전협정에 의해서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양방이 2km씩 후퇴해서 그 지역 폭 4km 그 벨트를 비무장을 하자 이렇게 합의된 건데 그 정전협정 조항이 전혀 지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비무장지대가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될 것이라는 좀 그런 기대가 있는데 사실 그 종전선언하고 관계없어요. 정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하겠다고 선언하면은 그 바로 비무장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서 기대되는 부수 효과는 실질적인 비무장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주는 거는 지금 철책에서 저렇게 우리 그 병사가 점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바로 앞에 철책을 앞두고 만약에 촛불을 겨누고 있다면 이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완충하기 위해서 4km의 이 완충지대를 둔 건데 지난번 목함지대 사건 때도 마찬가지지만 충돌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잖아요. 저것만 준수를 해도 상당히 이 종전선언이나 또는 평화협정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전, 휴전을 이게 전쟁하면 많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전의 휴전이 지속된 경우는 대부분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는 글자대로 우리 한반도 정전협정에도 언급되듯이 완충지대거든요. 서로 이 무장을 좀 버려가지고 그게 폭 4km를 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폭 4km지만 철책선도 그렇고 무장화도 그렇고 아주 서로 밀접하게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어쨌든 완충지대의 효과를 좀 약화시키는 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저기도 그러니까 군대를 만약에 뺀다고 하면 요 이 땅 해가지고 누가 먼저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철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이게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군사정전, 이게 정전협정에서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 근데 지금 군사정전위원회는 북측의 이제 이탈로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그런 위반을 서로 이야기해요. 근데 1953년부터 40년 동안에 상대방의 정전협정 위반을 제기한 건수가 쌍방 합하면 거의 100만 건이에요. 100만 건이요? 100만 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전협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네요. 물론 그 사소한 뭐 완장 위반 이런까지도 포함돼서 100만 건이 되는데 지금 비무장지대는 실제 비무장을 할 거면 상호 검증이 확실히 있어야 되죠. 뭐 동시에 철수한다? 철수 이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나오는 얘기로는 북한이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평화협정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보통은 정전협정도 마찬가지예요. 정전을 하면서 외국군 철수한다.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협정, 전쟁을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로 연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우려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주한미군 철수가 다음 순서가 아니냐라고 되는데, 그거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또 외국군 준대, 비무장지대 설정, 이런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화협정, 전쟁을 완전히 끝나고 나서는 외국군이 철수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맥락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어쨌든 이게 뭐 미군 무기를 철수하든 또 병력을 축소하든 또 핵을 포기하든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은 사실 일부에서 나오는 보도입니다만 핵은 포기할 수 있어도 미사일은 포기 못한다. 이게 뭐 우리의 자위권을 위한 건데 그걸 왜 포기하냐 이렇게 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검증해 나가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문구에 담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당연하죠. 어떤 식으로 이게 검증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아마 선언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런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협정 정도가 돼야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때문에 아마 그게 당장 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차원의 내용까지 담을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선언이 굉장히 일단 먼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이 어쨌든 평화로 가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 선언이 된 뒤에 이제 합리적인 방안들을 협정을 통해서 이제 맺게 될 텐데 DMZ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이 됐으면 하십니까? 비무장지대는 글자도 비무장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종전 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먼저 이 정전 협정대로 비무장 시키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선언이든 다른 걸 통해서 계기를 마련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무장지대는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력 충돌의 완충지대뿐 아니라 이제 생태 보호벨트로 크게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이 생태 자원의 차원으로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 단체에서는 정말 이 DMZ를 좀 계속해서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경북 구미시가 월급날 사회복무요원들의 교통비만 지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걸 지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급날인 지난 10일 구미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14명은 시청에서 보낸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이번 달 월급 중 교통비를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또 돈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자기 쓸 돈이 이제 또 적으니까 밥 먹는 게 좀 저희랑 같이 못 어울려 먹고 그런 게. 한 사회복무요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에서 짓는 수백억짜리 테마파크 기사와 문자를 함께 올리며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미시가 예산이 없어 줄 수 없다던 교통비는 1인당 4에서 5만 원, 모두 958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구미시에 물었습니다. 올해 이제 1월분에서 3월분 이제 국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 달에는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인원이 좀 증가되면서 받아놓은 예산보다 인원이 갑자기 늘어 지급하지 못했단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렇지? 예산이 확보돼 있는 한도 내에서 인원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복무를 시키겠죠? 제 예산이 월급이 없는데 받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구미시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구미시는 문자를 보낸 다음 날 곧바로 밀린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달 교통비를 미리 당겨 부랴부랴 챙겨줬지만 구미시의 안일한 행정에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상 10만 원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95%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될까요? 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기준은 전체 2인 가구 이상 가운데 경제적 수준 90% 이하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 따지면 95.3%가 수급 대상입니다. 기본 재산 없이 소득만 있으면 3인 가구는 월소득 1,170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재산이 3억 원 있을 경우엔 월소득이 85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양육비가 부담인 부모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제공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퀄리티가 좀 높아지겠죠. 그러나 과연 월 10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둘째를 낳고 싶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 한 명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고 해서 크게 도움되는 것 같죠. 올해는 9월에서 12월 사이 아동수당 예산으로 9,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3배 많은 2조 8,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수원의 NC백화점에서 불이 나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직원과 손님 등 일부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인데요. 4층 식당 주방에서 식용유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들의 뒷모습을 찍힌 기내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을 보셔야 하는데요. 올세인 파마핏이라고 글을 올렸죠. 그 밑에 브로콜리 밭 같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에어부산 승무원들이 올린 글과 댓글인데 그러니까 승객들이 모두 파마 머리를 한 걸 비꼰 겁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머리 손질할 시간도 아끼려고 파마 머리 하고 또 이렇게 모처럼 나들이 가셨을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서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인사보복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이 모든 혐의 인정 안 된다고 했는데 기각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인사 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먼저 영화계의 큰별, 배우 고 최은희 씨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어젯밤까지 영화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신필름의 첫 번째 배우란 뜻으로 고인이 예명을 지어준 배우 신성일 씨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신상훈 감독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감옥소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 나는 참 그 문상을 모을 때 마음이 좀 서운한데 우리 한국 영화를 가장 빛냈던 시절에 그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배우시고 특히 최 씨의 유언에 따라 각막도 기증됐습니다. 부디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끈 후농 김상현 민주당 상임고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3세입니다. 그림 속의 과일도 꺼내 먹을 사람이란 평가를 받을 만큼 열정이 가득하신 육선 의원이셨죠.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거행됩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임기를 2년 남기고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회장이 바뀌는 포스코 잔혹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반복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의 부활을 10년 만에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고 추후에 환불받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혈압계를 비교했더니 가격은 차이 나도 기능은 모두 우수했습니다. 혈압을 잴 때는 기상 직후 1, 2분 간격으로 각 2회씩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꽃가루가 날리는 4월, 알레르기 조심하셔야겠죠? 나무 꽃가루는 오후보다는 오전에 또 건조하고 따뜻한 날에 더 많이 날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환기나 운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관련해서 경찰이 조금 전부터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명품 밀반입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면서 관세청도 조 전무 일가를 겨누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경찰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네. 본사 6층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사무실과
마케팅 사무실이 대상입니다. 주목할 점은 사무실 서류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이라는 건데요. 아, 그래요? 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휴대전화도 포함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말 맞추기, 회유,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이 저렇게 자세하게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서 밝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회유와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물벼락 갑질을 감추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혹은 조현민 전무가 그 광고 대행사에 대해서 협박을 했는지 너희 말하면 안 된다. 경찰에 진술하지 말아라. 이렇게 회유를 했는지 수색을 하고 있다는군요. 그러면 조현민 전무 이렇게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할 정도면 곧 소환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한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조현민 전무 곧 소환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오늘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뭐 당연한 절차라고 치더라도 어제 광고 대행사를 이제 압수수색했단 말이죠. 근데 광고 대행사는 피해자잖아요. 왜 대한항공에 앞서서 피해자인 광고 대행사를 먼저 수색했을까요? 네, 경찰은 어제 이른바 물벼락 갑질의 피해 당사자인 광고 대행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고업계는 일반적으로 광고주와의 회의 내용을 녹음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업체 직원들에게 녹음 파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꺼리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아, 보통 이제 광고업계가 광고주와 그러니까 조현민 전무와 회의를 하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녹음을 한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좀 소득이 있었습니까? 네, 경찰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과 이 조 전무가 회의 당시 화를 내며 복도로 나오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진술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종이컵에 든 음료에 조 전무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행사 직원 2명이 맞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갑질 논란이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갑질 문화는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상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겨냥한 겁니다. 문 대통령도 언급한 만큼 수사가 엄격하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관세청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 부부도 그렇고요. 그 총수 일가 전체의 카드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면서요. 네, 관세청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부와 조현민 전무 등 3남매 등 일가족 5명의 5년치 해외 신용카드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된 총수 일가의 명품 반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이런 의혹은 대한항공 직원이 작성했다는 SNS 글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내용 중엔 절세의 제왕이라는 제목으로 총수 일가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을 반입해왔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샀는데 세관에 신고가 안 돼 있다면 밀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도 해외 나가봤지만 비싼 물건 같은 거 사면 보통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좀 붙잡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죠? 네, 사실 일반적인 해외 여행자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네. 그제 한 매체의 보도로 총수 일가가 어떻게 명품을 밀반입해 왔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전해졌습니다.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한 뒤 입국하는 비행기의 사무장에게 맡겨서 운송하고 네. 공항에선 대한항공 직원이 따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통로로 물건을 옮겨서 세관 신고는 생략하고 집으로 바로 들여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요한 지점이 바로 별도의 통로인데요. 이 세관 직원이 없고 보안 직원만 있는 공항 내 상주 직원들이 쓰는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대한항공에서는 오너 일가의 오만과 독단을 견제할 만한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주 직원들이 쓰는 통로를 이용해서 명품을 몰래 들여왔다. 그러니까 국적기인 항공기를 그야말로 개인 택배처럼 이용한 건데 이건 엄연한 탈세고 범죄 같은데요.
네, 관세법상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액을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공항에서 덜미가 잡혔을 땐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밀수출입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에서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네, 대한항공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총수 일가의 명품 반입 의혹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만 내놨는데요. 그런데 대한항공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보들 중엔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것들도 상당수 뒤섞여 있다면서 당황스러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나 밀반입을 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관세청 조사, 국토부 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저 무사히 넘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대한이란 이름에 걸맞은 국민의 항공사로 거듭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착 취재였습니다. 요즘처럼 따뜻한 봄날 마음껏 누리고 계신가요?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신경 쓰이지만 다가오는 봄을 놓칠 수 없죠. 오늘의 자세한 날씨, 봄 기운 가득한 노래와 함께 전해드릴게요.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지금도 곳곳에서 높은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 예상되니까요. 황사용 마스크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고 볕도 좋습니다. 서울이 20도, 광주 25도, 대구 27도로 남부 지역은 마치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동 또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영동에는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 기준 24도, 대구는 무려 29도까지 치솟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엔 전국에 봄비 소식 있습니다. 봄철에는 겨울보다 비타민 소모량이 3배에서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풍부한 음식과 제철 과일로 비타민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되세요.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목요일 뉴스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